예, 대권 잠룡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 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구체적인 비전과 대권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10분 정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국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먹사니즘을 토대로 잘사니즘이라던가 실용주의를 강조했고요. K 이니셔티브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뭐 영상 메시지부터 비전 선포식까지 흘러가는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 본인의 비전을 국민께 이제 내놓은 것인데 첫 번째 영상에 보면은 뒷모습이 유독 많이 나와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거는 어쨌든 지도력에 대해서 국민께 어필하고 싶은 그런 이제 저간의 의사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중에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실용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기조를 보면 약간의 좀 이념성이 짙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간다. 그럼 먹사니즘은 사실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잘사니즘은 약간 상대적 평가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평등이 좀 어느 정도 스며든 이런 단어 선택 같아서 약간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사니즘으로 약간 바꿔서 표현을 하시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평등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K 이니셔티브 말씀 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K 민주주의라고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 나가는 이런 식의 이제 발전적 대한민국상을 말씀 주시는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께서 선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회 운영 과정에서 과연 저희가 타협이나 수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뭐 국민께 설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점을 내가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민주당을 상정해 보면 상당히 유체 이탈식의 어떤 문제제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의 장점인 실용주의가 있죠.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 어필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 국민적 우려가 다 스며드는 듯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되길 바랍니다. 메인 슬로건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자, 그럼 이 캠프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 부분도 살펴보면 뭐 윤호중, 강훈식, 박수현 이런 인물들도 이제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친명의 색채가 좀 옅다라는 인물들도 좀 들어간 게 눈에 띄거든요. 이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총체적으로 어제 오늘 드러난 이재명 전 대표 측의 대선 전략은 챔피언 방어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여러모로 탈쟁점, 탈이념에 가까운 그런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회피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예전에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슈 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남은 대선 기간에 굳이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선거에 임하고 있고 이게 인선에도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친명계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강성 친명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아직은 전면 배치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발표된 인선을 보면 일단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인선에 포함이 됐는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1988년 평민당부터 민주당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민주당의 전통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징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물론 지금은 이제 당에서 굉장히 주류가 됐지만 예전에는 또 비주류 아웃사이더의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강훈식 의원의 합류는 강 의원이 사실 2022년 대표 경선 때 경쟁자였었습니다. 근데 중도에 사퇴를 했었는데 그때 중도에 사퇴를 할 때도 일단은 좀 범친명의 길을 가려고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졌는데 일단은 이재명 전 대표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됐고 이제 차세대 주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예. 뭐 친문 친명의 어떤 대립이나 분열 이런 것 없이 통합적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가겠다
뭐 이런 취지들이 이제 인선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출마 선언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 불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박용진 전 의원이라던가 김부겸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어대명 기류에 맞서서 경선이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흥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는 경선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경선의 프레임 자체를 이재명 대표를 꺾고 후보자가 되려는 경선을 치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뭐 당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위한 경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물론 이제 김동연 지사는 좀 다른 역할을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 지지율 등을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제 이기려는 듯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 다음에 친명과의 어떤 세력 전쟁을 염두에 둔 이런 경선 판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현 지사의 싸움도 볼만하다. 다음 이제 뭐 지방선거를 위한 또는 다음 총선을 위한 이런 사전 포석 단계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 않고 친명의 마음을 얻어갈 것인지, 또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 않고 친명을 뭐 좀 나중에 약화시킬 수 있는 세력 판도를 짤지에 대한 여러 고민이 투영되는 이런 경선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김동연 지사라던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곧 출마를 선언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흥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꼭 경선을 흥행시켜야 되느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경선에 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구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던 구도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대선을 돌아보면 경선이 흥행하고 치열한다고 해서 그쪽이 대선 본선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신한국당에서는 7용, 8용, 9용 이런 굉장히 치열한 그런 구도가 있었고 그 구도를 뚫고 이회창 전 총재가 후보가 됐단 말이죠.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총재가 아주 압도적으로 해보나 마나한 그런 경선을 치르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전 총재의 승리로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뭐 2012년 대선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선 승리를 했지만 경선에서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덜 치열했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 같은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당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물론 이 주어져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경선을 만들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꼭 이걸 흥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본선을 제대로 각 주자들이 대비를 하고 당 차원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잘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흥행의 요소라고 하면 사실 결과가 좀 정해져 있다시피 하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결과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다음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자가 나타났을 때 조금 흥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선 주자들이 그 비주류 주자들이 좀 고민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재명 이후를 또 대비를 하자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너무 대립각을 안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그렇게 몸을 사리게 되면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재미 없어지기 때문에 뭐 김동연 지사든 김경수 전 지사든 뭐 김두관 전 의원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좀 선명한 차이가 있다면 부각을 시켜서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하는, 그래서 당원이나 지지층에게 어느 쪽 노선이 민주당에 더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직하게 얘기를 할수록 흥행은 더 될 것이고, 근데 나중을 생각해서 눈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김 빠진 경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경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되고 있지요.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시대 교체를 언급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출사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평상시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부분도 들어있죠. 그래서 시대 교체는 예부터 좀 본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새로이 들어간 게 이제 70%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개척하겠다라는 취지. 약간의 이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또 탄핵 때문에 이제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루만져주는 이 부분은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나다.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는 취지인 것이죠. 나를 지지하지 않든 지지하든.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두 번의 토론을 거친 이후에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을 추려요.
그 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4명 안에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모를 또 데미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4명에서 51% 이상을 얻게 되면 결선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나 전략적 차원에서 4명 안에 들어가는 전략에 메시지들이 담긴 것이 아닌가. 강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강도가 높지만 약간의 당의 혁신을 원하거나 당원들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좀 어루만지는 듯한 메시지 톤이기 때문에 약간 4명이 들어가는 전략적 차원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경선을 앞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이시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오후에 이제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 뭐 처절한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출마 메시지가 뭐 어떤 게 진짜 담길지가 관심인데 여기서 이제 윤심이 있다, 이 출마를 하게 된 배경에 윤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글쎄 뭐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선에서 이 조기 대선에서 윤심을 살리는 메시지를 좀 내놓는 후보들이 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만났다, 뭐 메시지를 들었다,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내세우는 후보들이 좀 있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뭐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야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길을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미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친윤 쪽의 복수의 주자들을 놔두고 두루두루 이제 좀 밀어주는 그런 것을 좀 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주자를 민다기보다는 사실 4명으로 후보를 추릴 때 거기에 비윤이나 탄핵 찬성 주자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이미 그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인사들을 밀어내는 전략을 펴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주로 만약에 활약을 하게 되고 득표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김문수 전 장관 쪽의 표를 많이 분할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당원의 특히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은 김문수 전 장관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좀 분할을 하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1, 2, 3, 4등 정할 때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같은 주자들을 아예 4명에서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친윤으로 4명의 그 진영이 다 짜여지게 되면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친윤계에서도 특별히 한 주자를 볼 필요가 없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출마들을 하시라라고 독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철우 지사나 이렇게 연락이 닿으면은 뭐 잘해보라는 메시지를 다 내는 것이 결국에 이제 어떤 특정 주자 하나를 민다기보다는 비윤, 찬탄 이쪽 계열의 주자들을 밀어내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 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하고 표밭이 별로 겹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과 좀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속속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3단계 경선 룰도 확정이 됐습니다. 1차 예비 경선에서 국민 여론 100%를 반영해서 이제 4명으로 후보를 추리게 되고 2차 예비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나눠서 이제 2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2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50%를 넘는 후보가 있으면 3차 경선은 치르지 않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2인으로 최종 압축을 해서 다시 한번 최종 3차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저만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쉬움을 약간 표출한 후보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받아들였지만 이 부분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또 누가 좀 4인의 후보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하고 다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각 후보들의 전략이 숨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정치 세력의 전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신 말씀에 그런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사실 이제 그 해당 기준을 갖고 따진다면 거기 범죄에 포함되는 후보가 되게 중첩적이에요. 따라서 4명을 뽑는데 그 4명 이상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출마함으로써 다른 예를 들면 뭐 친윤계라든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표를 가져오는 거라서 그런 전략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라서 그걸 아마 정치 세력적 차원에서 짜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원래는 4명으로 저희가 최종 경선을 치러서 많은 표심을 얻은 사람이 이제 후보자로 선출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2인 경선 마지막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제 그 탄핵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명하게 나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4명으로 치르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란이 더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명을 결선을 가게 되면 사실은 결선 가는 과정에서 합종 연행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탄핵 반대면 탄핵 찬성 입장을 취하는 분을 모셔와서 나의 그 어떤 약점을 상쇄하는 이런 식의 합종 연행을 열어주고자 하고 이것이 결국 합종 연행을 통해서 후보자 최종 결선에서 누군가 뽑힌다면 저는 오히려 분란이 좀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 룰을 만든 그 지도부의 의중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걱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린다 그러면 오히려 본선 경쟁에서 이탈표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만합니다. 예, 탄핵 찬성과 이 반대의 구도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주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나도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출마 선언을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미를 부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하나하나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국회를 방문하고 한동훈 전 대표 울산과 부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각각의 후보가 가는 곳마다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굉장히 직설적으로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떠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국회의원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동안 국회의원 선거 자체를 안 나오거나 혹은 나왔는데 낙선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한 19년 정도의 국회에서의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아직까지 좀 스킨십이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앙 정치에서의 공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일단은 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부터 먼저 접촉을 하는 그런 행보를 가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지지층 내에서는 지지율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을 굳이 방문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또 좀 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국회부터 먼저 방문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의 어떤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내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영남 지역, 특히 전통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대구 경북으로 가장 당원들이 많고 지지층이 많은 곳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구 지역 강연을 했고 거기서 사실 또 그 탄핵 반대층 쪽으로 좀 어필하는 그런 메시지도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이 메시지를 내뒀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PK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걸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비명계 주자들이 좀 새로운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 경선을 하는데 당원들이 당연하게 국민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원도 신청서를 내야지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 국민 경선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네. 해야 이제 사실 당원들이라든지 원래 지지층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 결과도 너무 뻔히 예측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도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백지 상태에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게 비명계 주자들의 요구겠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 민주당이 지난 수년 동안의 진성당원제 모델에 기반을 한 그런 정당의 유형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당원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당원으로 등록해서 달마다 당비도 내고 했느냐 이런 불만들이 당장에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 주자들의 이런 요구는 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가지 안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예전에도 2017년 대선 그리고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민주당이 택했던 방법이 당원들을 권리 당원들을 기본적으로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등록시키고 추가적으로 이 선거에 참여를 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비명계에서는 그나마 좀 후자보다는 전자, 그래도 국민 경선이라는 방법을 취하는 전자 쪽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당원들의 그 어떤 지분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5대5로 섞는 방안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두 방안의 차이가
과연 클까? 왜냐하면 후자 쪽에서도 당원의 지분은 50% 정도로 국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비명계 주자들이 혹시 납득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전자의 방식 예전에 써왔던 당원들 중심에 더하기 해서 이제 신청을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예전에도 썼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도 무난하다라고 또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뭐 조만간에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릴까요? 근데 당원 저 경선룰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선룰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문제가 되겠죠. 이전에 이낙연 전 지사와 당권 경쟁하실 때인가요? 그때 보면은 마지막에 상당히 이낙연 지사가 좀 압도적으로 이긴 부분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미연에 막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약간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차후에 당의 헤게모니와 관련돼서 또 유의미한 득표율, 어느 정도 득표율을 갖는 후보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마치 후계 구도가 형성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이게 룰 갖고 싸우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이겨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후계 구도의 어떤 뭐 유력한 후계 구도가 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걸 막아보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강성 당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그런 분들한테 투표를 안 하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몰아주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음 구도를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유의미한 지지율로 또 2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당내 질서 재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관점에서 있는 룰 관련된 논쟁이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오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4일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만인데 관심은 이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퇴거를 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또 혹은 앞에 있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로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포착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이 관저를 나가서 민간 사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는 완전히 꽁꽁 이렇게 감출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자연스럽게 드문드문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메시지를 안 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로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기세가 윤 전 대통령 쪽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반사작용으로 해가지고 친윤층이 더 결집하고 이런 것을 좀 예측들을 탄핵 찬성 반대 양쪽에서 그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파면을 해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추이를 놓고 보면은 파면을 수용한다, 존중한다, 뭐 수긍한다 이런 응답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 기세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메시지를 딱히 낼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사실 이게 뭐 형법상으로도 제가 봐도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걸로 처벌을 하진 않는다고 해도 여론이 또 더 악화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늦게 퇴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해도, 근데 계속해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전환길 씨 같은 분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국민들 눈에는 안 좋게 비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윤 전 대통령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조용하게 퇴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본인이 정치 행보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정착을 하고 나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하게 퇴거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나와서 사저로 옮길 당시 차 안에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어떤 모습 보여줄 뭐 거라고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죠. 예. 그것은 이제 지지층에 대한 응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배웅하는 일부 참모와의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간접 메시지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는 없을 것 같고,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저의 주민들께 내는 메시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대국민을 향해서 또는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 낼 만한 상황은 아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참모들을 통해서 뭐 취재 차원에서 그런 경로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정치적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일상적인 메시지, 뭐 감사 또는 유감, 그리고
들어가는 사저 주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이 정도가 아닐까 있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퇴거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또 어떨지도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당장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다면 그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것이고 민주당이 갖는 반사이득은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윤 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그냥 질 수는 없다라고 나올 건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일단은 특정 주자를 미는 형태로 정치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 룰 자체가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게 되면서 본인이 비토하고 싶은 사람들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구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한 2차 경선이나 3차 경선 정도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비윤계 주자가 살아남아 있을 때 그리고 친윤 쪽에서 뭔가 대응이 여의치 않을 때 이럴 때는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결선 마지막 3차 경선에 두 주자가 남아 있는데 한쪽이 비윤이고 한쪽이 친윤일 때 이런 경우에 근데 다른 친윤 주자들이 뭐 제대로 안 도와준다거나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살짝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근데 그런 개입도 다 국민들은 개입하고 있다라고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특히 국민의힘의 대선 가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쉬운데 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을 사실 주변에서도 계속 개입할수록 오히려 우리 편에게 불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없진 않을 텐데 그 말을 과연 윤 대통령이 들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경선 과정에서는 영향을 끼칠 만한 언행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이 일단 가장 큰 후보자가 돼야지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민주당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당연히 그냥 경선 룰에 따라서 선출되는 분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 있는 말은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본선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만약에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 말을 하지 말라. 물론 그런 대통령의 언행이 본선에 긍정적 영향으로 갈지 아니면 부정적 영향으로 갈지는 또 판단 여지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긍정적 영향이 있는 언행은 당연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